이 인물 자체 조명한다기보다는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그 엔딩 10분, 영화로 치면 그 엔딩 10분에 해당하는 그 장면이 저는 떠올라서 이 인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좀 지루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미리 좀 드리는 거고, 이분은 나사에서 일하는 과학자. 이름은 미미 아웅이라는 이름인데. 미미 아웅. 아웅. 네. 이제 미얀마 분이시고 미국에서 오랜 세월 동안 근무하셨었고 놀라운 기술을 가진 공학자인데요. 요즘에 우리가 화성을 탐사하는 로버를 보내고 거기에 화성에 헬리콥터도 보냈어요. 네. 기사 본 것 같아요. 아주 작은 헬리콥터인데요. 그 헬리콥터 이름이 인제뉴어티라는 헬리콥터인데요. 날개는 한 1.2m 정도인데 안에는 굉장히 본체는 굉장히 작고 가볍고 한 2kg 정도도 안 되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한 건가요? 거기서 헬리콥터를 띄우는 게? 화성은 대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날개를 엄청나게 빨리 돌려야 겨우 조금 한 몇 미터 떠보는 정도예요. 지상에서 실험할 때는 얘를 아예 진공 챔버에서 실험을 해요. 지구에는 대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화성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하려면 진공 챔버에 넣어야 될 정도로 이분이 한 6, 7년 정도 열심히 그 팀을 이끌면서 최대한 가볍게, 최대한 날개는 엄청 빠르게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약간의 네, 공기 아주 약간의 한 1% 정도, 1%의 공기를 가지고 1%? 뜨겠다. 네, 라는 거죠. 굉장한 도전이었다고 했고 사람들이 그거를 인류가 비행기를 발명했던 사건과 맞먹는다 라고 표현했어요. 이제 화성에 대해서 탐색할 때 화성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을 보내거나 아니면 화성 표면에 착륙하거나 이 두 가지밖에 할 수 없었어요. 표면에서 이제 로버가 열심히 걸어 다니면서 바퀴를 굴러가면서 힘들게 운전을 해서 되게 느리거든요, 속도가. 아주 오랜 시간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탐사를 하게 되는데 헬리콥터를 타고 갈 수 있으면 살짝 떠서 좀 날아가서 내려가면 금방 이동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1%밖에 안 되지만 대기에 무엇이 있나 이런 것들을 탐사하는 데 되게 좋은 수단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그 화성 헬리콥터에 대해서 말할 때 새로운 차원을 하나 추가한 것이다. 그 정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정도 환경이면 뭐 달도 있을 테고 가까워. 네. 네. 근데 왜 하필 화성으로? 왜 화성까지 가야 했냐면 하루가 24시간 한 조금 넘어요. 25시간은 안 되고 24시간 조금 넘거든요. 그나마도 인간이 가서 혹시 방문하게 된다면 조금 더 우호적인 곳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굉장히 익숙한 생활 리듬으로 우주 비행사들이 거기서 활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화성엔 그래도 1%지만 대기가 있긴 있어요. 달에는 없죠. 달에는 없으니까 달에서는 헬리콥터 비행기를 띄울 수가 없거든요. 아예 불가능해요. 달에서 날아다니려면 이렇게 점프를 잘하면 돼요. 점프해서 멀리 가서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에 개발하고 있고요. 재밌긴 하겠네요. 네. 높이. 어렸을 때도 트램폴린, 그렇죠. 퐁퐁이 그거. 트램폴린 퐁퐁처럼. 재밌겠다. 하면 엄청 높이 다른 중력이 작아서 엄청 높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충전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화성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뭐 화성 침공, 그렇죠. 우주 전쟁 이런 거 항상 화성인들이 침공하는 소설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었는데 선생님께서는 화성에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시간이 중요한데요. 지금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과거에 있었을 수 있다라는 게 행성과학자들의 거의 동의하는 이론입니다. 그 근거가 혹시 하나라도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근거가 이번에 최근에 간 이 로버가 이름이 퍼서비어런스라는 로버가 갔는데요. Current speed is about 30 meters per second, altitude of about 300 meters. Perseverance is continuing to descend on the parachute. Touchdown confirmed. Perseverance safely on the surface of Mars. 얘가 어디에 착륙했냐면 삼각주 지형에 착륙했어요. 삼각주 지형. 그래서 그 삼각주 지역 주변을 지금 열심히 탐색을 하고 있어요. 삼각주라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제 강물들 모이고 네네. 이런 정도의 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물이 우주 밖으로
흩어졌을 리는 없고 그동안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우주 밖으로 흩어졌죠. 흩어졌어요. 아 근데 그러면은 과학자분들은 대부분 모든 생명체는 물에서 왔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우주 안에 있는 생명체에 대해서 지구 생명체밖에 몰라요. 아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본 적이 예제가 없으니까. 지구 생명체밖에 없어서 지구 생명체는 바다에서부터 발원했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고 모르죠. 화성에 사실은 물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생명체가 기원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물의 흔적만 찾고 있다든지 아, 그럴 수도 그럴 있겠네요. 수도 있죠. 근데 생명체라는 정의가 우리와 같은 이런 형태의 존재가 있을까 이거에 대한 정의지 맞아요. 생명에 대한 정의가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네요. 예를 들면은 이미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미 외계의 존재들이 와 있다. 아 우리가 모를 뿐. 그 예를 들면 음악이 그냥 외계의 존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간에게 바이러스처럼 스며들어서 발현하면 퍼져가고 막 음악이 우리가 인간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에게 깃들어서 살고 있는 어떤 것일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태어났다 죽고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어떤 존재들이 어디선가 왔고 소리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사람에게 깃드는 게 아닐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거죠. 네네. 그들이 더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인간보다 더 오래 살아남고 그렇죠. 조종을 받고 계신가요 혹시? 조종을 받아서 이런 숙주를 통해 갖고 널리 퍼뜨리고 또 새로운 노래가 나오면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하는 거고. 노래가 중요하죠. 사실 날지 못하는 새는 있어도 울지 못하는 새는 없다. 와. 찾았다 외계인. 찢었다 찢었어. 나 그 수많은 하수인들 중에 하는 지금 뭐 빌보드 간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야 지금. 선택을 받은 거죠. 그렇네요. 외계 존재의 선택을 받은 존재. 축하드립니다. 선택 못 받았어. 당첨됐군요. 어떤 외계인이 들어왔던 뭐 생각은 없어. 아무튼 근데 그 좋은 인물이 외계인 왜 만났어요. 흥미로운 거예요? 근데 미미아오. 아, 네. 그 엔딩을 향해서 이제 아, 예, 가야 예, 예. 되는데요. 벌써 엔딩이에요? 아 되게 영화가 좀 짧네요. 너무 짧아요. 단편. 단편 영화제로 하죠. 예. 태어나기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이제 유학생이었고 아, 네. 예, 유학 갔던 시절에 나왔던 아기인데 2살도 안 돼서 다시 미얀마로 돌아가요. 부모님이 예, 그냥 다시 귀국하셨어요. 청소년일 때 혼자서 다시 미국으로 유학을 예, 갑니다. 그래서 혼자서 되게 거기서 잘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해서 성공적인 케이스로 나사에 입사를 하게 돼요. 근데 사실 나사에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평범한 과학기술인들이 많이 있어요. 꼭 우리가 여성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예, 뭐 그렇죠. 우리도 아시아인이라고 평균 말할 제시를 필요도 없고, 우리가 사실 집중하는 것은 이제 수석 뭔가 대표를 맡은 부서의 장이라든지 굉장히 집중 조명을 하게 되고, 그 밑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어쩌면 그분도 그냥 평범한 어떤 직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 커리어를 착착 잘 쌓아서 부서장 정도 되는 그 특정 관측기기의 장을 맡게 됐고, 그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해낸 거예요. 이분을 제가 이제 처음 알게 된 것은 그 화성에 헬리콥터가 도착해서 헬리콥터 첫 비행 시연을 하는 것을 유튜브로 당시에 라이브 중계를 했거든요. 그렇죠. 생중계를 보고 네. 있었는데 같은 옷을 이제 맞춰 입은 팀원들이 옷을 맞춰 입고 그 관제실로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신호를 계속 기다리다가 성공했어라는 신호가 왔을 때 이렇게 다 같이 환호하는 그런. Confirmed that Ingenuity has performed its first flight. 이분이 서류를 이렇게 책상에 여러 가지 서류를 갖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딱 듣자마자 뭐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이런 짧은 연설을 한 다음에 이걸 찢어요. 세리머니 하는 장면을 봤어요. 영화에서도 보면 꼭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야 하면서 막 뭐 던지고 막 정확합니다. 예. 완전 마이크 드롭이네요. 근데 찍고 있는데 다시 추락합니다. 누가 다시 뽑아오겠죠. 네, 그렇죠. 이분이 그런 세리머니를 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이제 이 서류를 찢는 장면으로 화제가 되었는데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어떤 아직 이루지 못한 과학자들한테 약간 자신이 그런 세리머니 하는 어떤 서류도 찍고 막 이런 장면이 있는 것을 자기가 상상해 보면 목표가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좀 소개도 해드리고 싶었고요. 이게 사실은 이런 세리머니가 과학적 성과랑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너무 공감해요. 그래요? 네네네.
과학자들도 뭔가 조금 자기 자랑, 과학자들 약간 자기 자랑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과학자가 정말 못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해야 된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걸 보시는 국민들, 전 세계에 있는 지구인들 모두가 좀 희망을 갖고 관심을 가져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당연히. 예를 들면 우리가 누리호 로켓 발사 성공했을 때 이제 실패를 몇 번 하다가 마침내 성공했을 때 성공하는 장면을 또 그때도 이제 생중계를 했잖아요. 다누리호. 네. 그때 이제 그 연구소의 관계자분들께서 그 관제실에 앉아 있다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막 와 이런 거를 할 줄 알았는데 여기가 약간 너무 경직된 분위기였던 거예요. 이분들이 약간 너무 긴장 많이 하셨고 이거 혹시 실패할까 봐 너무 긴장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어떤 분이 종이를 이렇게 소심하게 이렇게 네, 이렇게 해보셨어요. 약간 밤낮 없이 준비해온 연구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그 장면이 계속 다시 반복 재생되잖아요. 유튜브에서. 그 유튜브 생중계 댓글 중에 세금 아깝지 않네. 이게 있어요. 이 짧은 몇 마디 네. 아주 짧은 문장인데 그 세금 아깝지 않네가 아주 그냥 과기부와 연구원과 아주 여러분들에게 너무 희망을 줬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승인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다음 일을 할 때 또 그래 니네 개발해봐. 조금 실패하더라도 해봐. 이렇게 국민들이 허락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우리가 그런 세레모니도 하고 하면서 일반 사람들과 좀 더 소통을 많이 해야 그분들이 천문학자가 뭐 하는지를 알아야 그래 니네 해봐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런 점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나. 네. 저는 진짜 막 멋을 내주셨으면 좋겠는 게 전 진짜 천문학자가 멋있어서 천문학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갈릴레이가 막 따지고 막 그래서 그런 신화적인 장면들을 앞선 분들이 만들어주시면 제2의 미미 아웅님이 나오실 수가 있는 아주 사소한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만약에 이 미미아웅 네. 이분이 그럼 헬기를 띄우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이분은 지금 언급도 되지 않았을 테고. 아니에요. 다음 비행에 성공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네. 나사가 얼마나 기다려줄 수 있어요? 보통 나사는 예를 들면 예산을 780억을 썼는데 많이 들으면 780억. 삐서 온것 화성 같은데. 헬리콥터 그거보다 조금 더 들었어요. 네. 굉장히 근접하셨는데 거의 900억 정도 들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나사 같은 기관은 뭘 잘못했다고 해서 그 관련된 사람을 자르는 걸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실패를 했잖아요. 네. 가장 그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뭘 하면 그러네. 실패하는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몸소 경험한 그 문화가 사람. 참 멋있어요. 그 문화가. 그 그래서 문화가 참 좋아요. 그 사람을 거기 그대로 앉혀놓고 네가 잘못한 거 네가 해결해. 만약에 도움 필요하면 외부의 사람 다른 도움을 받더라도 네가 잘못한 거 네가 해결할 수 있게 좀 기다려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아 너무 부럽다. 네, 우리는 사실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우린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담당자를 자르면서 시작하잖아요. 사임하죠. 네. 책임지고 사퇴, 네, 뭐 사의 표명 뭐. 제가 사퇴하겠습니다로 이제 모든 문제를 마무리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우주 탐사나 이런 과학에서는 그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너무 손실이 커요. 이걸 계속 개발해 왔는데 이분이 갑자기 딱 끊겨서 사라져 버리면 굉장히 큰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계속 믿고 기다려주고 이분이 더 잘할 수 있게 기다려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라고 작년에 이제 굉장히 크고 좋은 우주망원경 하나 우리가 새로 띄웠는데 이 우주망원경이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서 개발이 완성됐어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 한 20몇 년 걸려서 지연되고 또 지연되고 해서 개발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게 되겠죠. 눈덩이처럼 인건비가 불어나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설득하는데 성공했고 설득했을 때 설득 당해 주시고 20몇 년을 계속 기다려서 마침내 그 인류에게 우주에 우리가 처음 보는 사진들을 얻을 수 있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허블 우주망원경을 사람들이 처음에 허블 우주망원경이 처음 올라갔을 때는 막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해서 관측을 쫙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허블 우주망원경의 수명이 아주 상태가 너무 좋아서 임무를 연장시키고 하다가
나중에는 아주 엉뚱한 제안을 누가 한 명이 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을 한번 방향을 보자. 틀자. 네. 보통 이제 보이는 것을 더 잘 보려고 근데 다 미쳤다고 하는데 그랬다면서요. 막 네. 그 기회를 아무것도 날리냐. 없는 데를 보자. 근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지켜봐야지 희미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싼 우주망원경의 시간을 내가 한 열흘 쓸게.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며칠 동안 아무것도 없는 곳을 열심히 봤는데 그 안에 수천 개의 은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공간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젝트가 점점 더 깊은 우주를 계속 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들여다보면 안에 은하가 또 수천 개 있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서 봤는데 들여다보면 또 거기 은하가 수천 개가 있고 그 은하 하나에는 또 수천 개의 별들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깊은 우주를 지평을 완전히 넓혀주는 거고 두세 시간 쓰는 것도 그렇죠. 경쟁해서 쓰는 건데 열흘을 보이드를 찍겠다 그랬으면 저 사람 뭐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진짜로. 당연히 그런 반발이 있었겠죠. 네. 근데 누군가는 아마 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번 해봐라. 있었을 것 같아요. 믿고 해봐. 사실 우리가 그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 관대할 맞아요. 필요가 있는데 맞아요. 실수나 실패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일의 성격상 아까 같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보거나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는 기계를 띄우는 이런 상황에서 처음 해보는 거니까 수많은 실수와 실패가 있게 마련이라서 저희끼리 농담으로 365일 가운데 364일을 실패하고 이제 하루를 성공하는 게 과학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실수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아니라 좋은 실수를 하는지 나쁜 실수를 하는지가 더 중요한데 그걸 가르는 것이. 그러니까 좋은 실수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실수를 숨기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숨기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 자신도 속이지 말아야 돼요. 자기 합리화? 자기 자신도 속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과학기술계 자기 그런 사건들이 자신을 있었죠. 속이면 안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실수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들이 이거 제가 잘못했나? 이럴 때 그 실수를 끝까지 완벽하게 완수해야 돼요. 제대로 실수해야 돼요. 실수인 줄 알면서도 실수가 끝까지 진행될 때 이거 뭐야 하고서 이거 숨기거나 그만두는 네.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안 됐을 때에도 정신을 차리고 그 전 과정을 기록을 해야지만 이 실수가 반복되지 않거나 또는 이 실수가 아닐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섣불리 판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실수를 제대로 저지를 것.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는 실수를 잘하는 좋은 실수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 아까 실패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계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네. 괜찮은 나라와 괜찮은 문화를 가진 곳일수록 결과를 즉각적으로 요구하지 않아요. 네네. 그냥 그 아티스트가 와서 우리 기금을 받고 1년 동안 왔다 가고 10년 후에 결과가 나와도 그때 반영하면 되잖아요. 우리 출신의 누군가가 이런 훌륭한 소설을 썼다. 그런데 그런 문화가 없는 곳일수록 와 있는 동안에 왜 아무것도 안 해? 이 사람 와 있는 동안에 지역 주민에게 뭐 교육도 좀 시키고 소설을 써서 결과물을 내지 않으면 네. 예술가가 놀고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금을 낭비했다고 생각해서 마치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을 평가하는 기준이 취업률로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예체능은 취업률에선 쓸모없는 곳이에요. 예, 대학을 취업률로만 평가한다는 것은 마치 그 한 나라의 가치를 거기 있는 사람들의 출생률로만 평가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무언가 그 창조적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때로는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언제 나올지도 맞아요. 모르고 그런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기다려주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관공서에 가면 홍길동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의문이 있어요. 왜 홍길동은 샘플 이름이 되었나? 정말 궁금해요. 네네. 네. 사실 김 씨나 강 씨 이런 가나다 순으로 하면 네네. 앞에 오지 않을 이름이잖아요. 맨 뒤에 오는 이름인데 근데 좀 체제 저항적인 인물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공서에 안 맞는데? 쓰기에는 조금 애매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정했을까? 일단 좀 찰지지 않나요? 홍길동? 길동. 이름이 좀 찰진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질감이. 근데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을 때 아무도 거기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없는 거죠. 너의 이름 대신에 썼을 때 기분 나쁜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 아 그렇지 그렇지. 뭐야 이 사람이 뭔데 여기 이름이 써 있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홍길동은
한국인들이 약간 사랑해야 돼요. 네. 사랑하는 캐릭터여야지만 호구로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굉장히 너는 정실 부인의 자식이 아닌 첩의 자식. 두 번 다시 나를 아버지라 불러서는 아니 되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정의의 도덕이라고 할 수 있지. 홍길동이다. 그래서 가끔 저는 허균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허균은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이죠. 허균이 홍길동전을 쓰고 이런 식으로 너무나 모두가 주지의 사실처럼 됐는데 홍길동전을 허균이 썼는지도 잘 확실치 않아요. 제가 말한 적도 없고 네. 많은 사람들이 허균도 서자였나? 서자 아니에요. 서자 아니고 한글로 소설을 써서 네네 그걸로 유명하지만 엄청난 명문가에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명문가예요. 허균은 아버지가 이제 동인이라고 해서 옛날에 뭐 동인, 서인, 남인 거기에 영수 정도 급이고 형도 큰형도 판서까지 해요. 판서까지 하고 집안이 뭐 엄청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글 선생을 붙여주는데 서를 붙여줘요. 서자를. 서자를 붙여주는데 사람이 저렇게 똑똑한데 세상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막 최초의 어떤 충격 같은 게 깨달음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서얼들하고 친하고 이건 뭐 별로 바람직하진 않지만 기생들하고 친하고 천한 사람들하고 친해요. 천민 출신의 무슨 시인하고도 친하고 그 당시는 불교가 천대받는데 스님들하고 친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명대사 뭐 이런 분들하고 굉장히 막역한 친구예요. 사명대사랑 막역한 사이.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 불교계랑 친하다는 것도 나중에는 굉장히 탄핵을 받는 요소가 돼요. 그렇겠네요. 누가의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서 벼슬길에 나아가기는 하는데 올바로 행동하질 않아요. 성격에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받은 그 벼슬이 황해도 도사인데 도사. 이게 감찰하고 막 이러는 사람인데 행동을 바르게 해야 되잖아요. 감찰하는 갈 때 이미 서울에서 갈 때 이미 서울에서 기생들을 데려다가 맨날 놀고 친구들 불러다가 놀고 서자들 불러다 놀고 그래가지고 얼마 안 돼서 파직당하고 또 모항은 파직당하고 모항 파직당하고 하는데 허균이 기사회생하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그게 중국 사신들이 오면 허균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왜요? 허균이 그 중국어를 당시에는 중국 사신들이 그 문인들을 많이 보냈어요. 뭐 시인이라던가 유명한 문인들을 조선의 사신으로 보냈는데 허균이 갔다 하면은 뭐 난리가 나는 거야. 사신들이 너무 좋아서. 좋아하니까. 야 이런 인물이 있어. 이렇게 시를 잘 써. 그리고 시를 다 외우는 거야. 조선에 뭐 시 좋은 거 있냐 했더니 뭐 외워서 다 써주는 거야. 몇백 편을. 대단한데 이래가지고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학교 갈 때 그렇죠. 다음 교수님한테 가면은 뭘 소개. 누구를 만나라 뭐 이렇게 하듯이 가면 허균이라고 있는데 꼭 만나는데 만나봐. 꼭 만나봐. 괜히 똑똑해. 잘 놀고 잘 술도 놀고. 먹고. 아, 그렇지. 그것도 중요하지. 잘 잘 노는 놀고. 것도. 네. 잘 논다 뿐만 아니라 시를 잘 알고 풍류를 알고 잘한다 그래가지고는 선조 광해군 다 정통성에 좀 문제가 있는 왕들이었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중요했고 뭐 그래서 허균이 이제 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왕들이. 근데 허균이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광해군이 이제 좀 서자 출신이잖아요. 네. 그 자신이. 그래서 그 영창대군과 임목대비가 이제 굉장히 신경이 쓰였단 말이에요. 적통이 저쪽에 있으니까. 그랬는데 허균이 사신으로 중국에 보냈더니 허균이 어떤 보고를 보내냐면요. 선조와 광해군을 막 욕하는 책들이 팔리고 있더라. 자기가 그걸 긴급 입수해서 자기가 조치를 했다. 이것들을 없애도록 했는데 그래서 이걸 했다 했더니 광해군이 너무 좋아해요. 정통성이 이렇게 취약한데 게시판에 뭔가 불리한 그렇죠. 글이 중국 게시판에 이렇게 실리고 있는 것을 악성 댓글을 삭제해주고. 악성 댓글과 이런 그걸 삭제하고 근데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왕이 속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관은 적어놔요. 왕은 못 보죠 그거를. 적어놓는데 사관들은 짐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허균이 만든 책이에요.
자기가 가짜 뉴스를 만든 거죠. 가짜 책을 만든 다음 그거를 사들여서 파기한 것처럼 했다고 조선왕조실록의 사관이 적고 있어요. 왕은 속은 거죠. 허균이 그런 걸 많이 해요. 또 뭐가 있냐면 인목대비를 폐비하자라는 그런 쪽에 서거든요. 인목대비는 광해군의 계모죠. 네. 그래도 엄마인데 어머니인데 어떻게 폐비이죠. 폐하냐. 그때는 여론 형성에 상소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갖고 자기 집에 일종의 댓글 부대를 만들어요. 여론 형성을 막 하거든요. 밥을 먹여가면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빨리 써라 이것들아 이래가지고 폐비해야 된다. 자기의 뜻을 따르는 우리가 알던 허기랑 너무 다른데 허균이랑 선동가구나. 그 말로 글로 뭘 이렇게 여론을 굉장히 형성하는 위험한 인물이에요. 정의롭지도 않은 것 같고 들어보면. 홍길동전이는 문학 작품으로 보기보다는 뭐 선동용이었을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 한글로 소설을 써서 그렇군요. 읽기 쉽게 백성들이 읽기 쉽게. 예. 이제 임진왜란이 지난 다음 쓴 거죠. 그렇죠. 끝나고. 그 최근에 임진왜란에 대한 어떤 책에서 본 것인데 한글을 저 위에 고위층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한글을 그때 대규모로 사용한대요. 왜 사용하냐면은 그 통신을 보낼 때 그 중간에 이제 첩자들이 또는 일본군이 그걸 가로챌 수가 있는데 한문으로 쓰면은 다 읽어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한글로 써서 보내면은 이걸 훌륭한 모른다는 해독이 거예요. 안 되니까. 그래서 임진왜란을 지나면서 한글이 그 전하고는 굉장히 달리 널리 쓰이는 계기가 되고 한글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자각하고 그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 선조도 자기 딸한테 보낸 한글 편지가 훈민정음 그 편지가 남아 있어요. 네, 잘 있었더냐, 뭐 나는 뭐 지금 고생하고 있다, 뭐 이런 거 써서 보내고 뭐 걱정하는 선조도 그러니까 쓸 수 있었다는 거죠. 왕도. 근데 이 허균이라는 인물은 실제로 영모에 가담했던 건가요? 네, 가담했던 것 같아요. 광해군 때에 영모에 가담해가지고 능지처참당하죠. 광해군을 치고 영창대군을 옹립하고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음모를 꾸몄어요. 서자들과 함께. 근데 광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똑똑하고 좋은 정치를 하던 임금이었는데 허균하고 잘 맞았을 것 같은데. 잘 맞았어요. 네. 광해군이 총애했거든요, 허균을. 그래서 허균이 쳐들어와서 임목대비만 죽이고 광해군한테 체제는 안 바꾸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묵인하려고 했다라는 광해군은 끝까지 좀 안 죽이려고 그랬는데 신하들이 빨리 죽여라. 결국에는 뭐 죽게 되었고. 그래서 허균이 의금부에 잡혀 들어갔을 때가 또 흥미로운데요.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보통 이제 영모로 의금부에 잡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보통은 사람들이 친했다가도 다 외면하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허균의 경우만 특이하게 의금부의 그 감옥으로 천민 또는 무사 이런 사람들이 몰려와서 돌을 던지면서 막 시위를 해요. 허균이 무슨 죄가 있냐 살려내라 이래가지고 옥리들이 도망갔다는 얘기가 있거든. 의금부의 옥졸들이 도망가야만 했다는 정도니까. 강한 분들인데. 와 그러면 타고난 카리스마랑 그 매력이 대중적으로 엄청났나 인기가 보다.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스타네요, 스타. 그렇죠. 허균이 그 여러 차례 주장해요. 나라가 잘 되려면 사람을 고루 써야 되고 차별해서는 안 되고 이런 사상들은 그러니까 매력적이었겠다. 당시 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러면은 그 허균 보면 이제 되게 입체적인 인물인데 어떤 시야에서 그리냐 그거는 이제 사실 어떤 감독이나 작가의 마음이니까. 네네. 뭔가 첫 장면이나 뭐 첫 대사가 어떤 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시작한다면 아무래도 집에 있다가 이렇게 영모로 발각돼서. 발각돼서 잡혀가는 장면 아니면 뭐 죽기 직전의 장면 죽기 직전에 할 말이 있다고 외치다가 죽었대요. 나도 할 말을 못 있다. 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궁금하다. 할 말이 있다고 외치는 장면 거기서부터 무슨 할 말이 뭔지 알아볼까 이러면서 과거로 돌아가서 이제 어린 똘똘한 허균부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그런 되게 아스트랄한 느낌으로 생각하면 할 말이 있어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처참을 당했는데 눈을 뜨니까 어느 날 대통령의 아들로 태어난 거죠. 현대에서. 갑자기 네. 웹툰으로 갑자기 이세계인가? 이러면서 이렇게 장르가 갑자기 바뀌게 될 줄. 갑자기 근데
그 소설가 김영하로서가 아니고 영화 감독 김영하로서 네네. 자 그럼 캐스팅을 해야 되잖아요. 오. 자 어떤 배우를 캐스팅하실 건가요? 이 허균 역할, 이 변화무쌍하고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두 사람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린 허균에게 홍길동이란 친구가 있는 거죠. 실존 비밀의 인물인가요? 친구. 그런데 이 둘이 자라나요. 국제적인 경험을 쌓고 있는 거예요. 홍길동은 돌아다니면서 도적질도 좀 하고 해적도 되고 이러면서 와요. 어느 시점이 돼서 허균은 이제 죽죠. 네. 죽으면 홍길동이 허균의 역할을 대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도 비슷해야 되겠죠. 처음부터 왕자와 거지처럼. 그 허균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인물이었거든요. 네, 캐릭터에 일관성이 없어요. 맞아요. 한마디로. 맞아요. 네. 두 명이었으면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납득이 가는. 두 명이다.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진짜 있고. 허균은 놀기 좋아하고 기생하고 맨날 놀고. 네, 그리고 뭐 새로운 것들에 호기심이나 탐구는 강했으나 비전을 국가관이라든지 갖는다거나. 그런 것들은 없었는데 그 양반이라는 신분을 획득하지 못한 허균의 친구가 네. 허균을 통해서 그 꿈을 실현하려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허균이든 홍길동이든 간에 능지처참당할 때 멀리서 누가 이제 지붕 위에서 웃고 있는 거죠. 근데 허균인지 홍길동인지 모르고. 누가 누군지는 모르죠. 근데 제가 홍길동전을 저희 다 어렸을 때 이거 아마 내용을 까먹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홍길동전은 홍길동이 그냥 마냥 정의롭기만 한 그런 인물이었나요? 홍길동이 이제 처음에 뭐 자기 아비라 부르지 못하고 네. 막 서당에서 네, 소론 그 받고 유명한 뭐 거. 이런 얘기는 다 아시잖아요. 네. 근데 거기까지가 이제 재밌는 부분이고요. 근데 어이없는 부분도 많아요. 그 왕이 그 아버지를 설득해요. 네 아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좀 설득을 잘 해봐라. 뭐 그래가지고는 병조 판서직을 왕이 내려요. 홍길동한테. 그래서 홍길동이 도적을 막 하다가 왕이 병조 판서를 준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읽다 보면 사실 어이없어요. 그랬다가 또 나중에는 율도국, 그러니까 오키나와 가서 이상 국가를 세우고 이렇게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런데 또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와서 3년상 치르고 막 그래요. 또 갑자기 전통이 갑자기 또 따르는 충효의 사상을 버리지 못한 영웅이에요. 허균처럼 정말 엄청 혼란스러운. 네. 시대의 한계죠. 네.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저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그 여러 버전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뒤에 누가 또 살을 또 계속 붙이고 첨가하고 누가 또 첨가하고. 붙이고 구전되면서. 버전이 계속 이어져 가고 이렇게 끝나지 않는. 굉장히 설득력인데 네. 왜냐하면 홍길동의 판본이 엄청 많거든요. 그럴 것 같네요. 예. 진짜 제일 설득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층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양반도 굉장히 봐야 되기 때문에 길을 잃은 분열적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김연아 작가님 평소에 조선왕조실록을 보시는 걸 좋아하신다던데. 그러니까 상여 그런 것도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돼 있어요. 조선왕조실록에 사관이 적고 있어요. 조선왕조실록에서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보통 이제 영모로 의금부에 잡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도 다 보시지 않나요? 선생님 많이 보시죠? 저는 가끔 봅니다. 진짜요? 네. 왜냐하면 조선왕조실록에 한 항목으로 이렇게 키워드로 천문 이렇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항상 일이랑 들어가는 관련된. 네, 저는 그런 고천문을 전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재밌는 기록이 있어서 고천문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네, 국미술 고천문학이라는 같은 거구나. 분야가 따로 있어요. 조선왕조실록이 다 공개가 돼 있잖아요. 온라인에서 누구나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끔 들여다보면 굉장히 재밌는 기록이 있고 그 조선왕조실록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들어가서 보시면 일단 지금은 구글에 조선왕조실록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제 그 서비스로 홈페이지가, 들어가요. 있어요. 그리고는 그냥 뭐 코끼리 그렇죠. 이런 식으로 관련된 게 다 떠요. 검색이 너무 잘 돼요. 선생님 같은 경우 뭐 검역에 검시 관련한 것들 그 단어를 몇 개 넣으면 문제가 됐던 이런 사안들 재밌겠다.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집에서 뭐해? 나 조선왕조실록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약간. 아니 그 약간 있어 보여. 그러니까 많이 있어 보이는데. 심지어 워낙 자세하게 쓰여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것도 봤냐면은 그 신윤복의 월하정인 네. 그렇죠. 야심한 밤에 남녀가 만나는 그림이 있는데 분석화 같은. 거기 달이 하나 떠 있고 그 달이 이제 초승달 같은 건데 잘 아시겠지만 그 초승달의 모양이 우리나라는 그 방향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그림의 방향은 전혀 엉뚱한 이제 모습으로 이상하게 돼 있어서 굉장히 그림을 사실적으로 그린 사람인데 이런 거를 실수를 할 리가 없다. 만약에 이 그림이 신윤복이 있는 그대로를 보고 그린 거라면 월식
일 때 그린 거다. 그래야지만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때 월식이 언제 있었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월식 착착착착 찾으니까 몇 개로 딱 좁혀지고 이 가운데 날씨에 대해서 써 있어요. 그날 구름이 있었는지 비가 있었는지 그래가지고 착착착 지우고 나면 하나가 딱 남아서 천문학자들이 이걸 날짜를 보고 측정할 수 있어요? 날짜가 몇 월, 몇 년, 며칠, 몇 시, 와. 더군다나 시간도 알 수 있거든요. 대충 모양 보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그 야. 조선왕조 실력의 기록이 다 있는 거죠.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법의학적으로 한번. 네네. 그 천문학에서는 그 별도 뭐 연구하겠네요. 동방 박사가 본 별이 뭐냐. 아, 네,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나 뭐 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그때 연구하죠. 초신성이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대낮에도 갑자기 밝으니까. 밝았다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지금은 없겠죠. 초신성은 근데 뭔가요? 저는 가수 초신성 선배님들은 아, 맞아요. 옛날에 초신성이라고 있었어요. 초신성은 뭐랄까 저한테 어떤 느낌이면 초신성 진짜 슈퍼루키 아, 슈퍼루키를 보통 초신성이라고 하죠.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어떤 별의 마지막 순간인데요. 사실은 별의 뭐지? 슈퍼 신인이 아니에요? 그게 관점에 따라 달라요. 밤하늘에서 갑자기 밝은 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별은 마지막 순간에 아주 장렬히 폭발하면서 자기가 안에 갖고 있는 모든 연료를 다 태운 그 결과물을 흩 뿌리면서 죽어갔거든요. 그 마지막 순간에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아주 멀리서 나중에 보니까 보는 거구나. 네, 아주 희미하거나 보이지 않았던 별이 갑자기 밝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게 우리한테는 네, 갑자기 별이 초신성이에요.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없었으니까 슈퍼루키죠. 아,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이런 갑자기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여기 또 허균에서 시작해서 뭐 홍길동전 갔다가 초신성으로 갔다가 뭐 아, 그러면은 그 허균으로 돌아가서 그 허균 영화를 내비게이션 좀 갖다 놔. 여기 자꾸 길을 잃어. 아니 내비게이션 처음 나왔을 때 몇백만 원씩 했어요 차에. 그래요? 내비가 몇 분만 했다고요? 그럼요. 그 처음에 있잖아요. 그 처음에 이제 옛날 뉴스를 보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홍길동 그 허균 영화 자, 이제 다시 이제 홍길동 맞죠? 미스터 왜 내비게이션 얘기를 하고 있지 미스터 우리가? 홍. 네. 허균을 보내봅시다. 그래서 허균 영화를 결국에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면 좋을까요? 많이 봤으면 좋겠네요. 철저한 상업 영화로. 지분이 많으신가 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인간의 어떤 다양한 이 레이어 성격에 이런 것들 알고자 하시는 분들이 보면 좋겠지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영화 주인공으로 삼고 싶은 인간. 이호 교수님의 인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조건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누구도 제가 말한 걸 검증할 방법이 없는 사람을 찾자. 그래서 옛날 사람을 찾았어요. 근데 참 많이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실은 이름만 아는 경우. 제가 찾은 건 뭐 의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 찾았어요. 히포크라테스 하면 정말 제가 아는 건 히포크라테스 선서밖에 없어요. 내용도 모르고 똑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뭔가 의학을 처음 만드신 분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은 병원에서도 그 사람이 왜 의사의 선서에 등장할 수밖에 없고 의학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런 이유를 몰라요. 얼마나 옛날 사람이죠? 그때 그리스 달력으로 따져보면 이 사람 460년. 이게 이 히포크라테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으로부터 독립시켰다. 이게 의학을 독립시켰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다 신으로부터 미움을 받았거나 신에 의한 형벌이고 신한테 기도를 드려야 되고 신전에 와서 묵죄를 해야 되고 나으면 신한테 감사를 해야 되고 그럼 예전에는 몸이 아프거나 하면 다. 신한테 가서 기도를 그렇죠, 하고. 그렇죠. 히포크라테스는 뭐랬냐면 이게 신이 아니고 어떤 증상은 분명한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은 잘 찾으면 치료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동일한 원인이 동일한 증상을 발현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신으로부터 의학을 분리시키는 독립선언을 한 사람이고 최초로 인간학을 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해요. 인간을 중심으로 봤다 이제 드죠. 그럼 사람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증상이 나타나는 건 우리 스스로의 자연스럽지 못한 어떤 형태가 있다. 네. 그것이 환경적인 것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뭐 물이나 공기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일 수도 있고 그런 그 원인을 몰라서 우리는 막연히 신한테 물어보는 것이라는 거죠. 이 히포크라테스가 고민하는 건 보이는 증상에서 보이지 않는 인체를 해석하려고 굉장히 관찰을 많이 해요. 해부 안 했어요? 못하죠. 아, 그때는 해부를 해부는 못했군요. 근대에 와서 겨우 그래요. 그 당시는 관찰할 수 있는 도구가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찰하기 위해서 환자의 똥을 먹어요. 환자의 똥도 먹고 콧물도 먹어보고 고름도 먹어보고 그리고 제자들도 먹게 해요. 와 대단하다. 내가 나만 과학이네. 게 아니고 나만 맛보고 이런 게 아니고 똑같이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자 이 맛이야 이 환자 이 질환은 이 일관성을 갖는 거죠. 사실 그러면 저는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는 도대체 정확히 뭔가 뭐고 선서! 의사가들이 그렇게 그리고 하시나. 그리고 왜 시작된 건가요? 그건 이제 뭐냐면 Oath of Hippocrates. 지금 선서는 쉽게 말씀드려서 제네바 선언이라고 해요, 실은. 네. 거기에는 인류에 대한 얘기, 인류애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고 1948년도에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끔찍한 인류의 만행이 있었잖아요. 네. 여기에 또 의사들의 약품 개발도 있었고 관여된 바도 있고 그래서 세계 인권 선언이 됐던 뭐 선서가 됐던 이런 것들 그 당시 많이 만들어졌어요. 네. 서양 의학은 히포크라테스를 원점으로 삼으니까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또 공격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일부 가져오고 기독교적인 윤리나 뭐 이런 것도 들어온 거죠. 그 실은 원문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계약서예요. 계약서요? 그 어떻게 보면 노예 계약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 뭔가 윤리적인 서약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계약서라는 건 뭐냐면 날 탓하지 마라 뭐 이런. 내가 갑이야 뭐 이런 건가요? 동의했다. 우리가 계약서를 왜 써요? 그러니까 이거 서약서를 쓰지 않으면 너한테 주지 않을 거야. 너한테 내가 치료해주지 안 된다는 않겠다. 건 환자한테 받는 거군요. 아닙니다. 동료 의사끼리. 동료 의사끼리?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학교가 없잖아요. 국가가 의대도 안 가지고 있잖아요. 네. 어떤 집은 설사를 잘 고치는 기술을 가진 집이 하나 있어요. 네네. 네네. 어떤 안지를 잘 고치는 그러니까 간의 비기예요. 다 하나씩 한 질환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과가 나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소아과, 뭐 방송과, 정형외과, 뭐 뼈 부러진 거 잘하는 집안 뭐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근데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의사가 명망을 얻으려면 그 수턱에 많은 집을 돌아다니면서 얻어야 돼요. 내가 또 검증해봐야 되고 지금도 어디 청국장집 가면 네. 뭐 레시피 안 알려주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어느 집은 뭐 하나만 갖고 평생 3대가 맞아요. 내가 이렇게 이제 가서 우리 심 박사님한테 뭐 좀 알려달라고 하면 심 박사님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넌 나한테 뭐 해줄 수 있어? 기브 앤 테이크를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럼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의술의 신, 희계의 아이라는 뭐 건강의 신, 이 신, 남신, 여신 모든 신을 걸고 맹세를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내 부모와 똑같이 여길 것이고, 제자가 되겠다. 네, 이런 난 당신을 제자가 되겠다. 부모와 똑같이 여길 것이고, 당신이 돈이 필요하면 나 돈 얼마든지 갖다 드리겠습니다. 대학? 왜냐면 말싸는 몰입하셨네. 박사님 과몰입하신 것 몸이 같은데요. 여기까지 나오시는데? 지금 계약서 쓰려고요. 당신이 곤란하면 내 돈을 얼마든지 드리고, 저한테 혈연이 아니면서도 나한테 알려주는 거잖아요. 향후에 당신의 자식이 알려달라고 그러면 돈을 받지 않고 또 내가 또 선서를 하라고 내가 하듯이 이 선서를 받지 않고 증서와 돈을 받지 않고 가르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 그럼 앞으로 누구를 가르치냐면 저는 제 자식과 당신의 집안 자식과 이 선서를 내 앞에 돈을 내고 한 사람 외에는 절대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르친다, 가르침을 받는다, 가르친다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의술이 전파되는 그렇죠. 거네요. 이 선언을 한 우리의 공감대를 가진 사람 환자를 위해서 같이 공동체를 형성해야 됩니다. 우리 가문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건 사람을 낫게 하는 기술이거든요. 이걸 널리 같이 공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표준화시키고 싶었던 거고. 일종의 네트워크 형태의 의대를 만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이런 선서를 한 아스클레피오스 후손이고 히포크라테스 학파야 라고 해야 돼요. 근데 방금 아스클레피오스의 후예라고 하셨는데 뭐 히포크라테스가 원래는 뭐 아주 뭐죠?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 왜 이렇게 뭔 스가 많아? 아스클레피오스의 후예가 아니에요? 그게 네. 신화의 아폴론의 아들이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고 근데 실은 테살리아 지역에 살았던 명이에요. 근데 그걸 아스클레피오스가. 신격화 시켜버린 거죠. 그 사람이 지금 의술의 신이라는 사람인 그렇죠. 거죠? 지팡이 갖고 있는. 그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얘기했다는 얘기 거기 바로 나오는 그거죠. 거죠.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뭐라고 그랬지?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했던 수수께끼 같은 말이 하나 있었거든요. 너 자신의 알라밖에 모르는데 저는? 나도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빚진 닭. 내가 죽으면 그러니까 뭐를 닭 한 마리를 뭐 빚졌으니까 한 마리를 갚아라 뭐. 그러니까 그 수수께끼를 풀어줄게요. 아, 근데 그것이 제가 보면 소크라테스는 평생을 절제하고 검소하고 누구한테 신세를 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신세 진 게 독약을 먹었어요. 근데 왜 그 약을- 신세를 진 거예요? 그게? 그 약의 효과가 좋아요. 고통 없이 죽게. 사약을 먹었는데 야 드디어 발가락부터 서서 마비가 오면서 이제 곧 갈 것 같아. 자, 이 약값은 치러야지. 이 약을 준 그 신자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나는 이제 영생한 영혼의 세계로 갈 거야. 제가 해석할 때는. 계산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상을 딱 처리를 하고 간 거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깔끔한 분이에요. 훨씬 멋진데? 아주 깔끔해요. 그렇게 이제 아스클레피오스라는 네. 의술의 신으로 신격화돼 버리니까 어떤 형태로든 아스클레피오스 집안이어야 돼요. 아스클레피오스를 팔지 않으면 일차 안 먹혀요. 현실적이네. 되게 현실적인 얘기네요. 명성이 있어야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아까 전집에서도 보면 절대 치료 불가능한 환자를 건드리지 마라. 왜냐면 치료하는 측에다 이게 안 나오면 너의 명성이 흠이 가니까. 그리고 의사의 최대의 불이익은 불명예다. 돈이 아니고 다른 의사를 폄하하지 마라. 그건 네가 나약하다는 표시다. 의사는 수사학, 말하는 언변을 배워라. 또는 진료실의 매너랄지 표정을 어떻게 지어야 되며 당당해야 되고. 되게 현실적인 조언들이 막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의사를 위한 실용서군요. 실용서. 그렇죠. 의학에 대한 어떤 좋은 책이기도 하지만. 예, 그래서 70권이나 되는 거군요. 적을 게 너무 많아. 히포크라테스가 레토릭, 수사학이 중요하다. 의사가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게 단순히 이렇게 약을 팔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렇죠. 신뢰감을 주고 그렇죠. 그리고 환자들에게 이렇게 너의 병은 나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믿음을 적절히 주고. 잘 설명을 해주면 그렇죠. 자연 치유 효과 같은 것들로 나을 그럼요.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의 그렇죠. 수사학이겠죠. 그렇죠. 네. 실제로도 그런 게 우리 병원에 가면은 이게 과연 내가 제대로 이게 맞아요. 문제가 있는 건지 괜한 그런 더 게 알고 들 때가 싶은데 있어요. 맞아요. 근데 가끔씩 이제 어떤 의사분들 만나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맞아요.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걸 듣고 나면은 플라시보 효과일 수 있지만 뭔가 좀 나아지는 느낌도 들고 마음이 편안하죠 일단. 그게 커요. 자동차를 몰고 가서 주유소 가서 경유차인데 원래 가솔린을 넣어요. 그럼 차가 가요?
안 가죠. 가잖아요. 우리는 심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갈 수 있는 차예요. 우리 몸은 우리 몸은 그런 심리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자 문화에서도 네. 제일 명의의 기준을 네. 1, 9, 2, 족, 3, 약, 4, 기 그래요. 첫 번째가 입, 두 번째가 발, 세 번째가 약, 네 번째가 기술. 왜 입과 발이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환자를 말로 어루만질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건 환자 본인만 아시죠. 옆 사람 모른다. 이렇게 말로 공감해줘야 1차 신뢰가 생겨요. 맞아요. 네. 가서 그다음에- 많이 아프셨겠네요. 네, 이 말 맞아, 한번 맞아, 들으면 벌써 마음이 놓이잖아요. 두 번째가 족은 아까 지팡이 부지런함. 계속 내가 돌아다니는. 병원에 입원했는데 혈액은 빼갔는데 피를 팔아먹나 뭐 했나 알려주지도 않고 뭐 검사 좀 하는데 근데 부지런히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저렇게 됐습니다 그래, 그래가지고 맞아요. 우선 판독 나기 전에 제가 봤는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함 그다음에 새로운 약을 쓰고 새로운 기술을 쓰는 건데 이 순서가 좀 바뀐 것이 아닐까. 어찌 보면 우리가 병원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특히 종합병원에 가게 되면 정말 목을 메고 가는 거잖아요. 그분한테 저한테 모든 목 맨다는 얘기를 하시면 법의학전 상대님 그분에게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의지하고. 내 그렇죠. 모든 그렇죠. 것들을 다 그렇죠. 보이고 진짜 의사 선생님 이렇게 되잖아요. 뭐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참고로 우리가 이제 클리닉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뭐 무슨 클리닉 하잖아요. 그 클리닉이라는 것이 그 디클라인, 리클라인 이게 좀 기울어졌다는 표현이죠. 네. 몸을 벽에 기대고 누워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 있는 환자의 머리맡에서 얘기한다는 것이 클리닉이거든요. 이 환자의 머리맡에서 계속 같이 기도하는 자는 대화를 하는 것이 클리닉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피부 클리닉이 아니에요. 좀 다른데 그거랑? 뭐 피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드름이 너무 많아요. 수면 클리닉, 코골이 뭐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근데 의학 공부하실 때 그런 라틴어랑 그리스어를 배우시나요? 따로 공부하셨겠죠. 따로 공부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따로 이제 공부를 하셨겠죠. 이 단어에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던질는 함의가 있을 것이다. 의학 용어에 굉장히 많은 라틴어가 들어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한번 찾아보는 거죠, 자꾸. 심채경 박사님이 사랑한 인간. 예. 이 주제를 들으셨을 때 고민이 많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음. 일단 사랑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야 했고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인가? 실제로 무엇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사실 되게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은 고민을 쓸데없이 많이 했는데 우리 이제 쓸데없는 얘기하는 프로그램이니까 그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이제 알랭 드보통이라는 네, 알랭 작가 드보통. 있는데 이 작가가 사랑에 관한 3부작을 쓰면서 이제 좀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작가의 대표 작가 중에 한 명이 됐어요. 이제 알랭 보통의 책에서는 사랑이란 주제, 남녀 간의 사랑이란 주제를 놓고 여러 방면에서 조명을 하는데요. 그 작품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연애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게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이 순간에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멋진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걸 먹고 있는 나. 멋진 어떤 상대방과 함께 동반하여서 이 풍경과 분위기를 즐기고 있는 전시되는 나를 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지적이 저는 굉장히 많이 와닿았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를 사랑하는가를 생각했을 때 일단은 남편분은 아니신 것 같고. 서론이 너무 길었나요? 저는 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제가 제일 좋고 저를 제일 사랑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자기 자신을 잘 사랑하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잘 사랑하고 있다는 거는 자기 자신의 모든 면을 잘 받아들이고 있고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대학원에 오고 싶어하는 혹은 천문학자가 되고 싶어하는 제 후배들이 이제 저한테 가끔 고민 상담을 하러 올 때가 있는데 전 천문학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자기는 과학자 되고 싶은데 수학 과학을 잘 못해요. 물리 어려워요. 이런 식의 질문을 하러 와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 그걸 물어봐요. 직업 과학자가 되려면 사실은 대학원을 나올 수밖에 없고 박사 학위를 받는 게 거의 필수적이고 박사 학위를 받으면 그때 인생이 시작이 돼요. 이 과학자로서의 삶은 박사 학위를 받으면 끝이 아니라 그 시작에 햇병아리 박사가 돼요. 어떡해.
그러니까 그 과정, 그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거의 20대의 거의 모든 시간을 대학원에서 보내야 돼요. 남들은 대기업에 학부만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대리 달고 과장 달고 하는 동안 난 계속 연애하고. 아직 대학원생이고 아직 대학원생이고 아직 대학원생인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원생에 대한 밈이 그렇게 있군요. 그렇죠. 세상에서 예. 제일 불쌍한 사람, 뭐 집에서 자고 있던 대학원생, 뭐 이런 식, 뭐 이런 식으로 맨날 항상 밈이 저는 전혀 농담 몰랐는데. 있어. 원래 소년이 잘못하면 소년원에 가고 대학생 잘못하면 대학원에 간다고. 유명한 말이죠. 네. 우프다 우퍼.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시간을 다 버틸 수 있는지 나는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지 내가 그 내 젊은 날의 시간과 모든 기회 비용을 다 투자하고 희생하고 할 만큼 내가 이것을 가치 있다고 판단하느냐 저는 그거를 제일 먼저 물어보라고 해요. 너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돼. 천문학을 아는 것보다 너 자신에 대해서 먼저 탐구해 보기를 바란다. 그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이게 자기를 아는 문제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게 맞아요. 철학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자기를 안다고 했을 때 첫째 문제는 자기란 무엇인가? 자기. 자기. 나라는 것이 그러니까 불교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네. 나라는 것이 있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라는 것이 자꾸 바뀌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늘은 내가 예를 들면 유튜버가 되고 싶은데 내일은 뭐 가수가 되고 싶고 그럴 수 모레는 있죠. 또 누구의 걸 봤더니 영화 배우가 그렇죠. 되고 싶고 네. 인간은 자꾸 변하기 때문에 이 변하는 자아 중에 어떤 게 나냐 너무 어려운 문제죠. 맞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진로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렇게 뭐 천문학자가 나는 저는 공부하는 거는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싶은 그 공부가 아니라 저는 약간 집착형 인간이거든요. 제가 뭐 하나 좋아하면 막 그거를 계속 하고 싶고 네.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걸 할 때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영문학과를 갔어도 대학원 갔을 것 같고 생물학과를 갔어도 대학원 갔을 것 같고 그냥 저는 이런 삶을 좋아했었고 근데 그중에 이제 천문학이 된 거는 진로를 결정할 시기에 알게 되었던 몇몇 사람들이 이제 천문학이라는 길을 이제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대학원 생활하고 이제 지금 이 일을 정말 이 과정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뭐 노벨상 받는 과학자가 아니어도 저는 그냥 오늘이 매일이 행복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잘 알고 네. 이 길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렇게 진로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자기애가 느껴져요. 내가 공부하는 모습이 너무 좋고. 네네 맞아요. 그거 자체가 그게 좋고. 가장 행복한 분의 전형이잖아요. 내가 정말 잘하는 건데 내가 좋아하는 거고 그것이 내가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고 이게 정말 행복한 거죠. 덕업일치라 그러죠. 그쵸, 네. 그쵸.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재밌었던 거는 김연경 선수의 인터뷰. 김연경 네, 김연경 선수의 배구 선수, 인터뷰가 배구 선수. 저는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분의 인터뷰가 어떤 식이냐면 김연경 같은 선수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물어보면 그분은 네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를 하기는 하죠. 당연히 돼도 나오기 쉽지는 않기는 하죠. 쉽지는 않긴 하는데. 그리고 뭐 팬들이 달아준 댓글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교회에는 성경, 절에는 불경, 배구는 김연경.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맞는 얘기니까. 네. 네. 근데 좀 맞는 얘기잖아요. 근거가 있는 네. 자신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자기가 막 거들먹거리면서 얘기를 하면 너무 싫겠죠. 그렇죠, 너무 그렇죠. 그렇게 꼴 보기 싫은 게 없죠. 네. 나 잘난 척하는 건데 이분은 그거를 내가 잘난 척한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나 열심히 했고 그래서 잘했고 그래서 난 내가 좋아를 너무 당당하게. 뛰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고 제 생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잘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너무 겸손한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막 사실. 우리나라는 너무 아무래도 겸손을 약간 뭐랄까 너무 이제 미덕으로 최고의 보니까. 미덕처럼. 또 그런 걸 볼 때 되게 김연경 선수의 그 자기 사랑이 너무나 건강한 모습이다. 좋은 표현입니다. 되게 본받고 예, 싶다 예. 그런 생각 너무 많이 들어요. 이게 자기 자신을 잘 사랑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김연경인데 나는 오늘 최고의 점수를 득점 왕이 됐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가 아니거든요. 내가 잘못한 점도 있겠고 내가 부족했던 점도 있고 근데 그걸 그냥 잘
인정하는 거잖아요. 다 수용하고 어제 내가 잘못한 것도 그렇죠. 나고 오늘 실수했던 것도 나고 뭐 내일 부족한 점을 좀 메꿔서 내일 더 잘하려고 하는 것도 나고 그러다 또 실패하는 것도 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의 멋진 모습, 예쁜 모습만 사랑하면 너무 허울만 있는 거죠. 너무 무너지기 쉬운 모래성 같은 거고요. 내가 못난 점도 있고 내 가장 발자크스러운 점을 내가 스스로 가장 잘 알지만 그래도 그런 나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심채경 선생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시잖아요. 자기 애를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심사위원 심채경, 선수 심채경, 자 도마 경기예요. 자 뛰어가다 탁 넘었어. 몇 점입니까? 10점 만점에. 아, 제 자신이요? 네. 제 자신은 저는 10점입니다. 아 10점입니까? 네. 그러니까 멋있다. 그게 남이 평가하는 나는 5점이나 7점이나 네. 실격일 수도 있겠죠. 네. 경기장 밖으로 넘어 떨어졌을 수도 있지만 그게 나라는 심사위원한테는 그게 내가 10점인 거죠. 의외로 굉장히 외유의 극강의 캐릭터세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소리 제일 작으신 분이 제일 그러니까 위너야. 실눈캐 같은 거죠, 약간. 근데 이게 사람이 좀 약간 행복해지는 게 되게 어려우면서도 어찌 보면 되게 단순한 게 가치 판단의 무게 중심이 내 안에 있으면 되거든요. 우리가 천체들도 보면 무게 중심이 그 천체 안에 있으면 얘는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천체가 다른 천체들과 주고받는 무게 중심이 이 천체 밖에 있으면 궤도가 계속 섭동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가치 판단의 기준도 그게 자기 안에 있을 때 좀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요를 눌러준 사람이 별로 없더라도 괜찮고. 그렇죠. 사실 그 지점인데 그 가치 판단의 무게 중심이 본인 안에 있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알고리즘이라는 것들이 계속 나에 대해서 데이터를 맞춰서 분석해주고 뭘 추천해주고 하는데 그거를 제가 좋아하는 내 색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사실은 비슷비슷한 테이스트나 비슷비슷한 색을 갖게 되는데 근데 나는 또 굉장히 내가 유니크한 무언가 뭐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끊임없이 그 알고리즘과 시스템의 영향을 계속 노출되는 세상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가치 판단의 무게 중심을 그 자기 안에 두는 게 사실은 연령이 저는 낮을수록 스마트폰에 친할수록 훨씬 더 어려워질 거라고 어려울 것 생각해요. 같아요. 네. 오히려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 SNS나 네,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자기가 있느냐 이게 일단 문제고 이러면 오늘 녹화가 안 끝나요. 이걸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나의 경계를 조금 희미하게 흐릿하게 두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요 수에 집착하는 나 어때? 상관없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 네,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대로 그 알고리즘 아주 충실하게 따라가서 그걸 취향이 내 취향이라고 생각하는 나 또 어때? 네, 그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라는 자기 자신을 너무 촘촘하게 너무 가둬놓으면 그 안에 무게중심을 잡는 거는 발레리나가 발끝으로 서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무 쉽게 무게중심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내 자신이 아주 바닥에 그냥 철푸덕 주저앉아 있거나 누워있다고 생각하면 무게중심을 내 안에 유지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자기 자신한테 너무 엄격하거나 너무 어떤 특정한 모양으로 내가 있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주자로 선정해 주셨다면서요. 네. 우리는 어떤 인간을 사랑할까라는 주제를 듣자마자 떠오른 인물이 있었다고. 사실 저는 그 질문에서 사랑이라는 게 뭔지 고민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네. 너무 힘드니까.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물리학자의 그게 있으니까 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물리학자가 누굴까 생각을 해보니 사실 아인슈타인이나 뉴턴 같은 사람들은 존경하는 과학자지 네. 사랑한다고 하긴 좀 애매한 측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를 포함하여 저희 시대의 과학자들이 가장 사랑했던 물리학자는 리차드 파인만이거든요. 파인만 하면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이거죠. 파인만이 했다는 유명한 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 어록이 있구나. 어록이 마지막 지구 멸망의 순간에 멸망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남겨야 될 과학 이론이 딱 하나만 있다면 뭐냐? 그 파인만한테 물어봤대요, 누가. 그러니까 좀 극적으로 만들자면 좀비가 창궐을 한 거야. 네. 그래서 진짜 지구가 멸망 직전까지 간 거죠. 생존자는 이 방 안에 있는
한 20명의 아이들 정도밖에 없고 그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은 나예요. 과학자인 나야. 이제 내가 뭔가를 누를 텐데 이 버튼을 누름으로써 좀비는 다 사라지고 이런 상황에서 나는 한두 마디 하면 죽을 운명이 시간이 그렇죠, 없죠. 그렇죠. 시간이 없는 시간이 없어요. 한두 마디 이 몇 마디야말로 인류가 다시 문명을 시작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장이어야 할 텐데 자 이런 상황에 처한 과학자라면 당신은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극단적인. 이런 야, 거죠. 벌써 재밌잖아요. 이런 거죠. 네. 그 저는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좀 전에 혹시 완전히 죽었을지 모르니까 인공호흡을 해주겠니?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방의 감정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서로한테. 네, 서로에게 사회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라고 남의 생각합니다. 말을 들어줘라. 네. 그래서 정석영 작가님은 저는 한 가지만 말해야 된다면 이빨 잘 닦자고 할 것 같아요. 되게 영화스럽다. 예전에 그 강제수용소에서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이빨 잘 닦고 의관을 깨끗이 한 사람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한 사람들이 제일 오래 살아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빨 날마다 밥 먹고 닦을 수 있으면 다른 일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인만은 그 시점에 과학자로서 자기가 해야 될 말은 사실 세상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 이 한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대답에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그 파인만은 아주 찐 물리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찐이냐면은 다른 거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는 정도의 물리학자예요. 네. 프린스턴 대학의 대학원을 가게 되는데 프린스턴은 여러분이 아시지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입학 시험에서 뭐 물리학 수학은 다 만점이었는데 국어 성적이 떨어지고 역사 성적이 떨어져서 입학을 시켜야 될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파인만은 자연과학은 이 자연에 있는 실제 사실들을 다루는 학문이고 누가 하나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건 되게 중요하다. 영어, 그러니까 국어란 것은 인간의 약속에 불과하다. 결국은 다 외우는 걸 텐데 여기에 나는 많은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아까처럼 우리가 사랑 얘기 같은 거 하고 있으면 굉장히 싫어하죠. 그냥 사랑은 서로 정의할 수 생각하는 없으니까. 사랑이 다른데 이런 좀 무의미한 얘기를 왜 오래 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명제가 없잖아요. 시작할 수 있는 명제가. 심지어는 그 철학에 대한 적대적 느낌도 있고 아 적대적이에요? 철학에 대해서? 다 소용없다 이런 식의 생각. 사실 이런 모습이 제가 이제 그 학창 시절의 제 모습이랑 비슷해요. 학창 시절의 제 생각도 이제 아직 짧은 생각일 때지만 이 물리학이라는 학문이 주는 그 중압감이 되게 커요. 그렇겠죠. 깊이 들어갈수록 너무 심오하고 이게 정말 내가 이걸 다 알 수 있을까? 그래서 다른 건 다 별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리에서 도를 깨달으면 다른 거는 자동으로 다 이해할 거라는 그런 오만한 생각들을 하게 돼요. 이 학문을 하다 보면은. 네. 근데 사실 정석영 작가님이 제가 알기로 철학을 네. 메이저 하셨던 걸로 알고 맞아요. 있거든요. 아, 철학 전공하셨나요? 근데 저는 철학을 싫어하지 않아요. 저는 근데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제가 졸업을 하지 않았고 중간에 학교를 그만둬서 한 17세기, 18세기 정도 철학자들한테 머물러져 있다면 그 사람들은 다 철학자이면서 물리학자고 수학자들이었어요. 저 시나리오 쓸 때 아까 물리학 법칙에 따라 쓴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관성의 법칙 같은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세계. 그리고 이제 어떤 외력이 가해지죠. 외력이 가해지죠. 이걸 작용 네.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해볼까요? 힘이 사건이 가해지죠. 일어나면 갈등을 통해서 생겨나요. 그 다음엔 뭐 가속도의 법칙. 이제 자기 힘이 가해진 쪽으로 욕망이라고 할까요? 캐릭터와 욕망과 갈등이 있거든요. 이렇게 사실 시나리오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철학에서 많은 걸 배우진 않았지만 가장 인상 깊게 남는 말이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비트겐슈타인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침묵해야 된다. 말할 수 있는 게 물리학의 법칙인 것 같아요. 물리학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철학자죠. 그러게. 그 문장이 주는 그 함의가 크기 때문에. 당시 사실 물리학이라는 학문은 중심이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었고요.
유럽의 물리학자들은 굉장히 고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만 해도 아주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였고요. 철학을 다 꿰뚫고 있었고 양자역학을 만든 하이젠베르크도 뮌헨이라는 도시에서는 피아니스트로 아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교양인들이 사실 물리학자였거든요. 당시에. 파인만은 정말 전형적인 미국 스타일의 말도 막 하고 뭐 교양도 없고 그다음에 아까 심지어 교양의 적대적이기까지 한 그 자서전에 가까운 책이 바로 파인만 씨 농담도 참 잘하시네요라는 제목을 가진 책인데 바로 이 문장이 사실은 이 사람이 교양에 대한 그 적대감을 보여주는 문장이에요. 제목이 나오는 부분이 그 에피소드가 이제 파인만이 이제 프린스턴에 갔는데 대학원에 네. 입학한 첫날 그 학장이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네. 티타임을 같이 가져서 네. 이 신입생과 같이 대화하는 시간인데 누가 와가지고 저 파인만 씨 차를 드리려고 하는데 크림을 넣을까요? 아니면 레몬을 넣을까요? 물어봤대요. 자기는 한 번도 이제 차를 먹어본 적도 없고 차에 이걸 뭘 넣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가만히 듣다가 둘 다요. 그러자 이제 그 질문을 했던 그 사람이 헤헤헤헤 웃었다고 나와요. 헤헤헤 웃고서 아이 파인만 씨 참 농담도 잘하시네요 한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막 웃었다 그러는데 아무도 웃지 않잖아요. 예. 전혀 안 웃긴데. 우리 차를 안 먹으니까 우리. 왜냐하면 크림이나 우유 같은 거에다가 레몬, 산을 섞으면 응고되나요? 응고돼서 침전돼요. 아 저희가 절대로 같이 넣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런 유머인데 제가 이제 이 유머를 했을 때 아무도 웃지 않는 건 언제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식으로 바꾸면 우리나라는 이게 안 통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도 섞어 먹어. 우리 다 넣잖아요. 다대기도 넣고 깍두기 국물도 넣고. 네. 오죽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단짠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그걸 왜 섞어? 네. 이게 다 인간의 약속에 불과한 건데 알면 되는 건데 그걸 모른다고 무시한다거나 이제 그런 걸 되게 싫어했던 거예요. 권위를 싫어하고 하지만 이제 물리에서는 이 사람이 최고였죠. 프린스턴에 가서 불과 한 1년 만에 벌써 이미 논문이 2편 있어요. 이미 벌써 그 국제전을 낸 논문이 2편 있고 지도 교수가 보기에는 충분히 발표할 만한 중요한 업적을 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학과 세미나에서 발표를 해봐라. 그 세미나를 주관하는 사람이 그 거기 이제 학과의 유진 위그너라는 교수였는데 이 사람 노벨상 수상자가 될 사람이에요. 머지않아.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어떤 분들이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내가 듣기로는 아마 폰 노임만 교수님도 온다는 것 같던데. 그 노이만. 노이만. 폰 노임만? 그래서 폰 노임만은 게임 이론을 만든 아인슈타인도 인정한 아마 단 한 사람을 꼽으라면 폰 노임만을 꼽을 만한. 그때 바짝 쫄았죠. 유명한 사람이 온다고 했더니 또 한 사람이 그 파울리 교수가 지금 우연히 여기 와 있는데 이 사람 노벨상 수상자예요. 네. 노벨상이 몇 명이야? 얼굴이 노랗게 이제 변을 가고 있는데 보통은 거의 세미나에 안 오시는 아인슈타인 교수님께서 내일 오신다고 하는 것 같아요. 끝판왕이 왔네요. 아, 진짜. 그때부터 이제 파인만은 사색이 돼가지고 준비를 너무 무서워가지고 일단 발표하기 전에 자기가 발표할 내용들을 칠판에 막 쓰고 있는데 아인슈타인 교수가 들어온 거죠. 자네가 오늘 발표하는 학생인가? 여기 차가 준비돼 있다네. 차 어디 있지? 그래서 차가 저기 있습니다. 하고서 가로치고 썼어요. 일단 아인슈타인의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했음. 야 재밌다. 농담도 잘하시죠. 농담도 잘하시네. 농담을 잘하시죠. 잘하시네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어린 나이에 벌써 최고급 과학자들한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이제 유쾌하고 때로는 약간 멋있어 보이는 면도 있었지만 더욱 중요한 거는 교육자로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또 반전 매력이. 그러네요. 이제 프린스턴에 있다가 전쟁이 끝나고 이 사람이 브라질에 여행을 갔다 와요. 브라질. 너무 좋은 거야, 브라질이. 그래서 브라질 좀 살아보고 싶다. 이제 그런 찰나에 칼텍이란 대학에서 제안이 온 거죠. 오퍼가 온 거죠. 또 오자마자 안식년 보내줄게.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브라질에서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 포르투갈어를 공부해서 가요. 진짜요? 그 교육자로서의 이 사람의 매력을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미국의 노벨상급 교수가 브라질로 안식년을 온 거야. 그래서 좀 강의를 좀 해달라 제발 여기 있을 때. 그래서 물론 좋다. 자기는 뭐 물리학 강의하는 거 즐거우니까 하겠다고. 그리고서 고민을 시작해요.
당연히 영어로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야 영어로 해봐 그러면 아이들이 영어 잘 못해요. 못하는데 막 떠듬떠듬 막 온갖 영어를 하는데도 자기는 영어를 아니까 이해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떠듬떠듬 하더라도 포르투갈어로 하는 게 아이들이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입장을 바꿔놓고 그래서 포르투갈어로 강의를 해요. 와. 이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영어 강의가 강제화돼 있어요. 친구들이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이게 왜 웃긴 거냐면은 교수도 순수 한국인이고 학생들도 다 순수 한국인인데 영어로 강의가 진행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역사 과목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에는 그 영어로 강의해야 되거든요. 그 일정한 비율을 해서 예를 들면 고구려 was the biggest country of three kingdoms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너무 웃긴데? 일연 로드, 삼국 유사 이렇게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그리고 일단 교수가 농담을 할 수 없어요. 맞아요. 아 진짜요? 영어 강의를 할 때 영어로 농담을 하면 아이들이 안 웃어요. 안 웃어요. 웃을 수가 없어. 네, 농담. 그리고 굉장히 강의는 굉장히 답답해져요. 맞아요. 유머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그럼요. 선생님 맞아요. 첫사랑 얘기가 항상 궁금하잖아요. 교수님 뭐 첫 키스 하신 얘기라든지 얼마나 이 친밀도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이 극작에서는 코믹 릴리프라는 기법이 있잖아요. 코믹 릴리프가 가장 긴장된 순간에 탁 쉬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공포와 유머가 같이 갔을 때 무섭고 있는데 깜짝 놀라면서 웃음을 터뜨리면 긴장이 풀리잖아요. 네. 이런 것들 과학자들이 실제로 연구하더라고요. 과연 시청자들은 몇 분까지 공포를 느끼면 좋아할까? 3분이 지나면 피곤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항상 그런 거 같아요. 긴장을 시키려면 이완을 시켜주고 계속 이어지면 그거 정말 힘들죠. 네. 네. 김사욱 교수님 제가 듣기로는 또 파인만 이론에 대해서 잘 표현이 된 영화가 있다고 들었어요. 1965년 노벨상을 받았는데 네. 대단히 어려운 내용이라서 네. 한 줄로 설명하자면은 양자역학과 전자기학을 결합한 그런 이론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핵심 아이디어 하나만 이제 이야기하자면 양자역학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 방식이 사실은 영화 컨택트에 나오는 그 컨택트요?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외계에 막 떨어지고 막 소통하고 막. 네. 물리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네. 하나는 저희가 다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배우는 뉴턴 역학의 방식이에요. 어떤 한 주어진 시간에 물체가 어떤 운동 상태에 있다면 어떤 원인이 제공되면 그 상태가 약간 바뀐다.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중요한 게 어떤 원인과 결과죠. 우주가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알고리즘을 이야기하는 그런 법칙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는 고전역학인가요? 그렇죠. 이게 고전역학의 가장 중요한 틀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방식이 있는데 앞에 거하고 똑같은 결과를 주는 전혀 다른 철학적 방식이에요. 목적론적 방식인데 자 물체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손을 놓는 순간 쭉 떨어지잖아요. 이 물체는 왜 이렇게 가야만 할까? 이렇게 갈 수도 있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었고 심지어 이렇게 갈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갈까? 어떤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목적을 수학적으로 쓸 수 있을까? 두 번째 방식을 제안한 사람은 해밀턴이라는 물리학자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해요.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 새로운 물리량 알 필요 없는 걸 왜 얘기하세요? 물어봤잖아요 영화를. 그래서 이 방식에서는 어떤 물리량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름은 알려드릴게요. 이름만이라도. 옛다 이름. 이름은 이제 작용이라 그래요. 작용량이라 그러는데 작용량. 이 작용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모든 경로에 대해서. 놀랍게도 작용량이 가장 작은 그 경로가 실제 경로가 된다는 걸 보인 거죠. 그러니까 자연을 보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식이 동등해요. 답이 같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외계인과 지구인이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이 외계인들은 시제 감각이 없어요.
과거, 미래 이런 말이 잘 안 나와. 해밀턴 방식으로 우주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거 가능하거든요. 네. 모든 경로를 다 생각하는 식으로 우주를 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현재, 과거, 미래가 동시에 보여요. 동시에 보여요. 그래서 그 외계인들의 그 언어 문자가 원형이에요. 맞아요. 항상 원형에다가 뭐 새기는데 우리는 직선으로 쓰잖아요. 우리 이미 이 시간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 문자 자체가 이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제가 없어. 문장에 시제가 없고 과거가 앞으로 나오기도 하고 미래가 뒤에 있기도 하고 모든 걸 다 꿰뚫어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구에서 이 소통을 담당하던 언어학자가 있는데 네. 이 사람이 깨닫게 되자 자신도 미래가 보여요. 네. 자신도 과거가 보이고.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밌는 질문이 나오죠. 그 언어학자가 외계인에게 물어봐요. 미래를 다 알고 있는데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실제 자기도 딸의 죽음이 다 보여요. 네. 외계인이 아주 재밌는 답을 하죠. 미래는 물론 다 정해져 있고 다 알고 있어. 하지만 그 미래가 실제로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만 해. 라고 답을 해요. 가야 할 길이 이미 정해져 있지만 그 운명론의 좀 다른 버전이죠. 저는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걸 만약에 그냥 이론으로 설명했으면 이 영화의 내용을 저는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딸이 그 영화 초반부에 딸이 죽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과거에 죽은 걸 회상하는 거라고 네. 보였지만 네. 그게 아니죠. 알고 보니 알고 보니까 미래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에겐 과거 같아. 이 사람의 미래를 마음 아파서 따라가게 되죠. 맞아요. 되게 막 울고 그랬던 것 같은데. 딸이 비록 죽는다는 거 알았다 해도 나는 이 남자 사랑에 빠지고 또 마음이 아프고 맞아, 또 한 번 맞아, 딸이 맞아. 죽고 이 딸을 사랑하는 것이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었고 맞아요. 현재에도 있다는 맞아요. 게 영화를 보는 체험이 이론을 이해한 것과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영화가 파인만이랑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래서 네. 그 파인만 이전에 있던 양자역학은 딱 뉴턴의 철학을 쓰는 거죠. 파인만은 그렇게 보지 않고 양자역학도 역시 모든 가능한 경로들을 다 간 것들을 몽땅 모아서 다 더해보면 양자역학이 툭 튀어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양자역학적 레벨에서도 두 가지 체계가 가능하다는 걸 보인 거예요. 양자역학 고전역학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양자역학에서도 된다는 걸 보인 거죠. 그 만약에 저 영화 속에서 외계인들처럼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선생님들은 미래를 보시겠어요? 저는 미래를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네. 우리는 모두 죽을 거죠. 어차피 궁극의 미래는 정해져 있다. 궁극의 미래는 정해져 있고 가까운 미래는 알면 재미가 없다. 우리가 영화의 줄거리를 보고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결말을 알고 가지 않듯이 일단 재미가 없어서 볼 수가 없다. 우리 재미가 없다. 김성 교수님은 아까 신나서 얘기했지만 미래 보고 싶다고 볼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볼 수 있다면 보시겠냐고요. 보면 돌아올 수가 없거든. 아니 그게 올 수도 있어요. 이번에 특혜 안 된다니까. 서비스. 나 이분들하고 못하겠어. 아니 그러니까 서비스로. 타협이 안 돼요. 오면 딱 꼬여서 안 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승영 근데 작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 질문이 의미가 있나요? 극한 직업. 아니 MC가 이렇게 권위가 없어서야. 극한 직업. 네. 저요? 네. 예, 저는 빨리 할게요. 저는 과거를 보고 싶어요. 과거를. 네, 왜냐하면 저희는 사건을 보니까. 사건. 미래는 정답이네. 그 사람 속에서 과거를 해석하고 싶어요. 와 진짜 뭔가 너무 멋있다. 오늘 이 얘기만 들어보면 파인만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그 무슨 냉혈한 같은 느낌이 약간 없지 않은데 사실 파인만은 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있어요. 결국 사랑 얘기가 그럼요. 사랑 얘기가 나오죠. 파인만이 고등학교 때 사랑하던 여자가 있었고요. 알린이라는 여성인데 알린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고 이제 MIT에 가서도 이제 계속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폐결핵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아이고. 그러니까 폐결핵이 지금은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때는 예, 저희 이제 어릴 때 크리스마스 시일도 많이 팔고 맞아요, 그랬지만 맞아요. 치명적인 병이고 그다음에 서서히 죽어가는 병이기도 해요. 당시로서는. 그리고 전염성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더 이상 사랑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접촉 자체가 위험한 상황인데
파인만은 그 주위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그냥 결혼을 하게 돼요. 물론 결혼을 다 반대했기 때문에 둘이 몰래 도망쳐가지고 병원에 격리돼 있었는데 병원을 옮긴다는 핑계로 잠깐 빼내서 이동하던 중에 가서 결혼을 약식으로 증인도 없어가지고 그 법원에 석이랑 뭐 사람 막 불러다가 즉석에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결혼을 해도 뭐 만날 수도 없는 거죠. 제대로 말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편지를 이제 주고받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가 이제 한참 그 로스알라모스에서 일을 할 때이기도 해요.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실험하던 얘기 했잖아요. 네. 한참 그 실험을 하고 계산하고 하던 와중에 급히 연락이 오죠. 위급하다고 빨리 와보라고 그래서 갔더니 이제 알린이 이제 죽은 거죠. 이제 죽음을 보게 돼요. 그리고 돌아왔지만 워낙 지금 상황이 지금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내의 죽음이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잘 드러내지 않고 열심히 계속 일을 하게 돼서 야 정말 독한 놈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다음에 쓴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는 파인만이 죽은 이후에 그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돼요. 그 편지에서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알린에게 내 사랑 당신 정말 사랑해. 당신이 얼마나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는 알지만 그렇다고 단지 당신이 좋아해서 적는 말은 아니고 그렇게 적으면 내 몸 안 구석구석까지 훈훈해지는 기분이 들어. 지난번에 당신한테 편지 쓰고는 정말 지독히도 시간이 많이 흘러서 거의 2해나 지나가긴 했지만 당신은 내가 어떤 성격인지 까다롭고 현실적이라는 거 이해해 주니까 봐주리라고 믿어.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야. 내가 미루기만 하고 못했던 것을 당연히 해야 한다는 사실도 전에도 내가 정말 잘해주었다는 사실도 이제는 알아.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어.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내 아내는 죽고 없어도. 리치. 추신. 이 편지를 못 붙이더라도 너그러이 넘어가기를. 당신의 새 주소를 모르니까. 야, 물리학자도 사랑할 때는 이미 세상에 없는 줄 알면서도 이런 편지를 쓰네요. 당신의 새 주소를 아직 몰라. 지금 약간 그렇게 저만 느꼈나요? 그... 촉촉하죠? 뭔가 촉촉해지셨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냥 저희들도 이 파인만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저 사랑꾼이 이런 걸 썼다 그러면 쓸만하네 이런데 파인만 같은 사람이 이렇게 촉촉한 걸 썼다고 생각하니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랑이 현존해야만 되는가? 현존하지 않고 그 어떤 그 자체로 역사성을 갖는 것 같아요. 사랑 계속되는 현재가 맞네요. 사랑이라는 건 사람들이 약간 블루투스처럼 동기화되는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이 고통을 느끼면 나도 느껴지고 저 사람이 기쁠 땐 나도 기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파인만 같은 사람은 자기한테 동기화되는 사람을 찾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린이 죽었을 때 그냥 쉽게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동기화할 수 있는 사람보다 더 깊이 슬펐을 것 같아요.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그 뒤에 결혼 안 했어요? 아니요, 결혼 2번이나 하는데 네? 동기화 되는 사람이었어. 블루투스가 잘 되네. 계속 신호가 잡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뒤엔 사실 이 이후에 여성에 대한 문제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 뒤에 완전히 카사노바처럼 지내고요. 2번째 결혼은 금방 하다 깨지고 사실은 알린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 맞아요. 가지 시도를 맞아요. 해본 거겠죠. 바람둥이들의 변명이죠. 그래서 이제 요 스토리를 이제 끝내는 얘기를 해보자면 그래도 아름답게 마무리 아름답게 끝내보자면 파인만이 했던 이야기 중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the most important thing이라고 썼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학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이다.
이 사람의 어록 중에 가장 좀 약간 이해하기 힘든 어록이긴 한데 나이가 들어서는 결국은 그런 어록을 남겼어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신비롭잖아요. 우리가 진짜 이게 누구를 사랑하고 그런다는 게 굉장히 신비로운 거야. 생각해보면. 수많은 종교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이타적으로 살아라,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인만 이야기도 사랑으로. 네. 네. But I think of love as something strong and powerful. E prendersi carica degli altri.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도 한쪽에 묵혀두어서는 안 된다. 저는 물리학에서는 가장 완벽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 성에서는 불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특수성을 가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라면 로봇처럼 똑같은 사람들만 존재할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씩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하고 특수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불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파인만은 딱 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이라는 어떻게 보면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걸로 인해서 불완전함을 또 완전하게 만들지 않았나 자신의 인생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